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주에는 22단원 행동재무학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는 행동재무학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행동재무학에서 살펴보고 있는 첫 번째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어서 편견에 이어서 프레이밍 효과라는 두 번째 어떤 비합리적인 인간의 모습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프레이밍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질문이 왔을 때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프레임을 어떻게 맞추는가에 따라서 당신의 선택이 달라진다면 그런 경우에는 당신은 프레이밍 효과에 어떤 오류에 걸려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재해가 발생해서 600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그리고 당신이 이 600명의 위험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두 가지 구출 작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시나리오에서 선택 A와 선택 B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2번 시나리오에서 선택 C나 선택 D 중에 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시나리오 1번에서 A번 정확히 200명이 구출될 수 있는 어떤 구출 작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B 600명이 구출될 확률이 3분의 1이고 아무도 구출되지 못할 확률이 3분의 2다. 요 두 가지 A와 B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시나리오 2번에서는 정확 C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정확히 400명이 사망한다 라고 하고 만약에 D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아무도 사망하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 600명 모두가 사망할 확률이 3분의 2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또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니? 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보았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나리오 1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A번을 선택을 하더라.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D를 선택을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시나리오 1번과 시나리오 2번은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200명이 구출이 된다는 얘기나 400명이 사망을 한다는 얘기가 같은 말이죠. 그리고 600명이 구출될 확률이 3분의 1이고 아무도 구출 못될 확률이 3분의 2라는 얘기나 아무도 사망하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고 600명 모두가 사망할 확률이 3분의 2라는 얘기가 결국은 같은 것. 그래서 A랑 C는 같은 얘기 해주는 거고 B랑 D가 또 같은 얘기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1번 시나리오에서 A 선택했으면 2번 시나리오에도 C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이 2번 시나리오에서는 D를 선택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구출이 된다는 것, 구출되는 사람 수의 강조, 그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사망,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라는 그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다르게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택을 다르게 일관적이지 않게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프레임과 부정적인 프레이밍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프레임 의존성이라고 한다라는 개념이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프레이밍 효과도 어렵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유사하게 지금 또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1번 시나리오에서 $1000가 당신한테 주어지고
이제 선택 A나 선택 B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선택 A를 하게 되면 확실히 500을 더 받게 되는 거고, 만약에 선택 B를 하면 동전 던지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앞면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1000달러를 받고, 만약에 뒷면이 나오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나리오 2에서는 당신한테 2000이 주어지고 선택 C나 선택 D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선택 C를 만약에 고르게 되면 당신은 확실히 500달러를 잃게 되는 거고, 선택 D에서는 동전 던지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앞면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1000을 잃고 뒷면이 나오면 아무것도 잃지 않는 결과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1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시나리오 2에서는 어떤 선택할 건가요? 라고 사람들한테 질문을 막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여기 뒤에 보시기 전에 눈치를 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또 보시면 시나리오 1이나 시나리오 2는 또 같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선택 A랑 선택 C가 또 같은 거고, 선택 B가 선택 D랑 또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0이 주어진 상태에서 500을 더 얻으면 1500이 얻는 거죠. 그리고 2000이 주어졌는데 500을 잃는 거면 결국 나한테 또 1500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A랑 C가 또 같은 거고, 또 같은 방식으로 B랑 T랑 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나리오 1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A를 선택을 했었고, 시나리오 2에서는 그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D를 선택을 하더라. 이렇게 같은 시나리오인데, 같은 시나리오인데, 왜 사람들이 다르게 선택을 할까? 그래서 이것도 어떤 심리적인 사람들의 비합리성으로 인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것이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뭐냐면 손실 회피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시나리오 2에서 C를 피하는 것은 확실한 손실 500이라는 그 표현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싫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확실한 선택 D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지금 보시면 손실이 실현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한다. 대신에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 도박 같은 거라도 선택을 한다. 대표적인 게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뭐 그런 거가 되겠죠.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잠깐 손실이 났어. 그러면 뭐 이건 어차피 내가 지금 실현 안 한 거니까 손실이 아니다라고 그냥 자기 만족하고 그냥 오를 때까지 계속 물 타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손실 회피가 되겠습니다. 손실 회피는 get even tooth라던가 break even 효과, 손익분기 효과라고도 언급이 된다라고 하고, 지금 보시면 get even tooth 요 손실 회피의 어떤 큰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로 어떤 큰 은행이 있었는데 그 은행이 이 손실 회피 효과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베어링스 은행이 있었는데 223년의 역사를 가진 은행이다. 근데 28살의 이 니콜라스 레스톤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보인 손실 회피 태도로 인해서 은행이 결국 파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뭐 어떻게 회복을 해보려고 뭐 어떻게 더 돈을 넣고 하다가 결국 이렇게 은행을 망하게까지 하는 이게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도대체 이런 사람들한테만 그러니까 나한테는 발생 안 할까요? 자, 보시면 당신은 78달러를 지금 잃게 된 상황이라고 하자. 이 상황에서 손실을 그냥 이 78달러로 픽스를 해서 감당을 하든지 아니면 베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베팅을 하면 당신의 손실액이 100달러로 늘어날 가능성이 80%고
손실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20%다. 그러면 너 이 베팅 할래 말래?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베팅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기 싫으세요?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했다면 약간은 손실 회피 성향이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베팅을 한 경우의 기대 손실액이 80% 곱하기 100, 20% 곱하기 0 해서 기대 손실액이 80%예요. 그러면 베팅을 안 하면 손실이 78에서 끝나는 거를 베팅을 하면 평균 손실이 80으로 더 늘어나는 건데 당연히 베팅은 안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베팅을 하는 것을, 즉 손실 회피 때문에 베팅을 하는 것으로 하면 이제 그러한 경우에 손실 회피 성향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재무관리 그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경제학이나 뭐 재무관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떠한 고려를 할 때에 매몰 비용은 이미 발생한 매몰 비용은 어떤 판단할 때 배제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비용은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거를 알면서도 매몰 비용을 이제 고려에 넣고 이제 더 이제 뭐 불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매몰 비용을 넣게 되고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된다거나 뭐 그런 손실 회피 그런 것들이 다 손실 회피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회사들한테서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 부채, 그러니까 채권으로 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하면 그 대출이자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부채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더라. 뭐 이러한 것도 지금 보시면 일정 부분 손실 회피와 관련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채를 조달함으로써 회사의 어떤 파산 가능성이나 그렇게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손실 회피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레이밍 효과의 세 번째 이제 개념으로 하우스 머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우스 머니라는 거는 뭐냐면 그 카지노를 가시면 카지노에서 딴 돈, 내가 가서 카지노에서 딴 돈을 하우스 머니라고 하는데, 하우스 머니에서 잃은 것은 내가 좀 덜 슬프게 느끼고 내가 가지고 간 거에서 만약에 잃었어. 그러면 진짜 슬프게 느끼고 진짜 짜증나고 그렇게 두 상황에서 느끼는 게 다르다라는 것이 이 하우스 머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힘들게 땀 흘리고 어렵게 일해서 얻은 돈을 도박해서 잃은 것이나 내가 도박해서 땄는데 거기서 잃은 돈을 잃거나 해도 결국은 같은 양의 제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인데 왜 두 경우에 느끼는 슬픔이나 짜증이 다를까? 그것이 바로 하우스 머니라고 하는 요 프레이밍 효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예시를 살펴보시면 1번의 경우에 주식을 한 주당 35달러의 100주를 매입을 했는데 주식 가격이 그 후에 20달러로 떨어졌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투자를 했는데 주식을 한 주당 5달러의 100주를 샀어. 그런데 그 주식 가격이 그 이후에 20달러로 상승했어. 그러면 뭐 당연히 이 경우는 좀 짜증나고 슬플 테고 요거를 보고는 굉장히 기쁘겠죠. 그런데 이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만약에 갑자기 주식이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한 주당 35에 샀는데 20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이 주식이 15달러로 떨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굉장히 짜증이 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두 번째 투자의 경우, 이 경우에는 주식을 아까 5달러에 샀는데 20으로 상승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미실현이긴 하지만 한 주당 15가 나한테 지금 미실현 이익으로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식 가격이 한 주당 15달러로 다시 떨어졌다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지금 실현하진 않았지만 내가 미실현 이익 중에 일부를 그냥 뺏기는 거니까 이 경우는 그렇게 짜증나거나 막 싫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이 경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게 하우스 머니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넘어오긴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조금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냐라고 하면, 이득은 빨리 실현을 시키려고 하고, 손실은 최대한 미루려고 하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비합리적인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프레이밍 효과에서 어떤 인간의 비합리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적 회계 부분에서 이게 말은 굉장히 거창하게 붙어 있긴 한데 뭐냐면 그 주식을 한번 사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보시거나 하는 분들은 이런 기분을 조금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한번 주식을 내가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샀어. 그리고 B 회사 주식도 샀어. C 회사 주식도 샀어. 그런데 내가 어떤 분석을 재무관리 기업재무 시간에 배운 걸 한번 배워서 활용을 해봤더니 A 주식은 이렇게 자꾸 손실을 나고 이거 팔아야 되겠어. 그런데 뭔가 내가 A 주식을 파는 게 어떤 것처럼 느껴지냐면 마치 내가 이 관계를 끊는 것, 이 A 회사 주식이랑 관계를 끊는 것 아니면 영어로 이거 번역해놓은 표현이랑 조금 이상한데 A 회사 주식을 파면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또 주식을 못 팔겠는 거야. 그런 것을 심적 회계,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그냥 이성적으로는 팔아야 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팔아야 되는데 못 파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이거 주식을 버리는 것 같거든. 주식을 내가 관계를 끊는 것 같거든. 그래서 못 파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인간의 또 비합리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과서 22.3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조금하는 개념들도 플러스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시적 손실 회피, 그래서 단기 손실을 장기 이득을 대가로 지불하면서까지 단기적 손실을 취하는 것, 그런 것을 근시적 손실 회피라고 하고, 후회 회피, 소유 효과, 화폐 환상, 이런 개념들도 인간의 비합리적인 모습을 설명해주는 개념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2단원에서 지금까지 편견에 관련된 개념들과 프레이밍 효과에 관련한 개념들 몇 가지를 살펴보았고, 이어서 세 번째 인간의 비합리적인 측면을 정리한 부분인 휴리스틱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리스틱스도 뭔가 우리가 공부를 한다기보다 그냥 그렇구나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구나 라고 그냥 쭉 따라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냐면 혹시 그 공학 쪽에서 이 기업 재무 부분을 들으러 오신 분이나 이공학과 분이 요 휴리스틱스를 보시면 처음에 요거를 잘못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공계열에서 쓰는 휴리스틱스라는 거의 뜻하고 지금 요 휴리스틱스가 뜻이 조금 해석하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혹시 이공계에서 먼저 요거를 이 휴리스틱스라는 걸 접하신 분들이면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재무관리자라던가 아니면 최고 경영진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뭐 항상 어떻게 뭐 다 따져보고 다 평가해보고 다 계산해보고 하겠어요. 그냥 대충 그냥 느낌대로 해보는 경우도 있겠죠. 내 직감에 따라서. 그런 경우를 휴리스틱스라고 행동재무학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영자는 만약에 회수 기간이 2년 미만인 투자안만 나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면 1.9년으로 나오면 2.1년으로 나오면 2.2년짜리로 나오면 어쩔 건데 더 이상 추가적인 분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이 휴리스틱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비합리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직관 아니면 자기 어떤 그 필, 기업의 리더나 정치계의 리더들이 이렇게 자기 직감대로 했더니 잘 됐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잘 됐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안 되는 경우도 많겠죠. 직감대로 했는데, 직관대로 했는데 그래서 그런 직관이나 경험 같은 거는 분명히 보완제로 써야 되는 것이지 대체제가 아니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고 또 대표성 휴리스틱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한 부분만 보고 전체가 그렇다라고 그냥 내가 믿어버리는 거죠. 보시면 어떤 고용주가 있어. 근데 그 고용주가 어떤 학교의 졸업생을 이제 고용을 해서 봤더니 그 학생이 잘해. 성실하게 잘해. 그러면 그 학교 나온 학생들은 다 성실하고 다 잘하는 학생들이구나 라고 내가 지레 짐작해서 그 학교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은 대표성 휴리스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요것을 뭐 고등학교 국어 시간, 언어 시간, 뭐 그런 시간에 그러니까 일부만 보고 전체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거 그런 거를 아마 다른 용어를 그때 이제 같은 건데 이제 그렇게 그런 용어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행동재무학에서는 이런 거를 대표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표성과 무자비성 부분에서도 뭐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보시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원인이나 패턴을 찾으려고 한다 라는 것이 이제 대표성과 무자비성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비합리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명의 농구 선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두 선수가 동일한 수의 슛을 한다. 그런데 첫 번째 농구 선수는 두 번을 계속해서 슛에 성공을 했고 나머지 농구 선수는 두 슛을 연달아서 실패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놓고 100명의 농구 팬들을 대상으로 다음에 어떤 선수가 슛을 성공시킬 것 같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00명 중에 91명이 첫 번째 농구 선수요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첫 번째 농구 선수가 두 번 혹은 세 번을 슛을 성공시킨 이후에는 84명이 응답자들이 이렇게 연속해서 잘하는 첫 번째 선수한테 다른 선수들이 그 선수한테 패스 해주는 게 맞아요 라고까지도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그냥 조금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를 살펴봤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연속 3번 슛을 성공했을 때 다음 슛이 성공할 확률, 뭐 연속 2슛 성공시켰을 때 다음 슛 성공할 확률,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 슛을 성공시킬 확률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은 지금 보시면 어떤 경우에 따라서 그냥 대략 한 50% 근처라는 거죠. 최소 46에서 최대 56이니까 그냥 어떤 경우든 어쨌든 다음 슛을 성공시킬 확률은 반반이라는 거예요. 반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착각을 하고 있더라.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라는 것이 대표성과 무작위성에서 보여주는 모습, 설명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이걸 이렇게 말을 해도 농구 팬들이 안 믿으니까 연구자들은 또 자유투 성공률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봤다고 해요. 첫 번째 자유투를 성공을 시켰을 때, 그리고 첫 번째 자유투를 실패했을 때, 두 번째 자유투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성공한 선수가 그 다음에도 성공시키겠죠? 라고, 그 두 번째도 성공시킬 확률이 74%. 그런데, 첫 번째 자유투 실패한 선수가 두 번째 자유투 성공시킬 확률은 66%로 그러니까 요 경우보다는 요 경우의 확률이 더 낮지 않겠어요? 라고 농구 팬들이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경우든 이제 연구자들이 다 조사를 해봤더니 통계를 다 내보고 해봤더니 똑같더라. 첫 번째 자유투를 성공을 시키나 첫 번째 자유투를 실패를 시키나 두 번째 자유투 성공시킬 확률은 75%더라. 똑같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성공을 한 선수가 성공 또 시키겠지 라고 믿는다는 그런 거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건 인간의 어떤 비합리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위에 의해서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있냐면 그냥 우연히 무작위로 발생하는 한 사건이 그냥 뭉탱이로 우연히 몰려서 발생했는데 그것에서 어떤 패턴이나 규칙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클러스터링 착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동전 던지기를 했는데 20번을 던졌어. 근데 우연히 4번 연속해서 앞면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런 거를 4번이나 연속해서 앞면이 계속 나와? 라고 굉장히 이례적인 것, 특별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그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충분히 높은 확률, 그냥 반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러한 모습도 클러스터링 착각 같은 것도 이제 인간의 비합리적인 생각을 보여주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리스틱스의 마지막 모습으로 도박꾼의 오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닌데 보시면 최근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짐작하는 것, 그런 것을 도박꾼의 오류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우리는 평균의 법칙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룰렛이 있고 38개의 번호가 적혀 있다. 근데 2개가 녹색이고 18개, 18개 각각 적색과 흑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어디 적색에서 이제 번호가 맞냐 아니면 흑색에서 번호가 이제 멈추냐에 따라서 이제 돈을 벌거나 잃거나 하는 것인데, 만약에 적색에서 연속해서 5번 이 룰렛이 멈췄다라고 하자. 그러면 도박꾼들은 분명히 이거 다음번에는 흑색에서 멈출 거야 라고 높은 확률로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반, 정확하게 말하면 38분의 18이지만 그냥 반반이죠. 대략 반반. 다음에 흑색에서 멈출지 적색에서 멈출지의 확률은 반반이 되겠죠. 근데 도박꾼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 이제는 흑색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리스틱스와 관련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작은 개념들을 여러 가지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휴리스틱스와 관련한 실수와 편견들, 소수의 법칙.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구루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7번 중에 5번 옳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아마도 이번에도 7번 중에 5번은 옳겠지, 라고 이렇게 항상 비슷하게 나타나겠지, 라고 믿는 것이 소수의 법칙. 그리고 최근 거를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견이 최근성 편견,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반영을 못하는 것이 앵커링, 계류화, 그리고 모호한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잘 모르는 것, 그러니까 애매한 것을 피하려고 하는 편견이 모호성 회피, 그리고 허위 일치성, 그 다음에 마지막 걸로 쉽게 구할 수 없는 정보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에 더 비중을 많이 두는 거, 가용성 편견,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두 번째인 프레이밍 효과, 그 다음에 세 번째인 휴리스틱스, 그러니까 인간의 비합리적인 모습 두 번째와 세 번째, 큰 카테고리 두 번째, 프레이밍 효과, 세 번째 휴리스틱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졸리시면, 네, 한번 기지개를 딱 한번 해보시고, 한번 이렇게 일어나 보시고, 한번 하면서, 다음 동영상까지,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 공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